지금까지 조비 영상을 두 개를 만들었죠. 하나는 인간성에 대한 재평가, 하나는 정치적 업적에 대한 재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조비의 진짜 진가는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바로 문학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조비의 문학적 업적이 어느 정도인지, 조비가 왜 중세 중문학의 개척자로 불리는지, 그리고 조비의 철학이 어떤 형태였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조비는 정치가일 때도 탁월했지만 문학가일 때는 최정상에 위치한 거물이며 철학자로서도 상당히 재평가가 가능한 인물입니다. 조비의 문학적 업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조위의 개국 황제라는 그의 정치적 위치 아래에 가려진 진짜 모습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학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는 단순히 황제가 글을 잘 썼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건한문학을 정리하고 육조문학의 방향을 세팅한 핵심 인물이라는 담백한 평가는 물론이고 중문학사에서 장름한 세계를 만들어낸 극히 희귀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감히 위대함의 반열에 오를 만한 성취를 거둔 존재입니다. 정치가로서도 탁월했지만 문학가로서는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조조의 작시 배경에 관한 문헌 고찰을 통한 사원시의 미학적 공헌 연구라는 논문에 의하면 조조문학의 핵심은 상실 정신입니다. 상실이란 사실을 중시하고 허식을 배제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조조의 문장은 간결하고 직설적이며 과도한 수식이나 장식을 피하고 핵심을 곧바로 드러내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문체상의 취향이 아니라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심조룡의 저자 유엽이 조조를 지사조실의 문체를 지닌 인물로 평가한 점을 근거로 해당 논문의 저자는 조조의 글이 현실을 직접 지시하고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전개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정치적 명령문에서뿐 아니라 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난세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조의 시는 관념적 미화나 공허한 이상을 노래하기보다는 전쟁의 아픔과 세월의 덧없음, 생사의 문제를 노래합니다. 이게 바로 상실의 정신인 겁니다. 대표적인 시가 바로 단가행이죠. 대주단가 인생기할. 술을 마실 땐 반드시 노래가 있어야 하니 인생이 길어봐야 얼마나 되겠는가. 비어조로 거일고단. 비유하면 아침의 이슬과 같으니 지나간 날들이 너무나 많도다. 개당이강 우산한망. 슬퍼하며 탄식해도 근심 잊기 어렵구나. 하이에우 유유두강. 무엇으로 근심을 풀까? 오직 술이 있을 뿐이다. 단가행의 도입부입니다. 자연경건에 대한 찬미나 인생의 아름다움 따위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죠. 직설적이고 쓸쓸합니다. 이렇듯 조조의 문체는 고전적인 문학이 추구하는 감성과는 결이 다소 달랐습니다. 조조가 문학을 대하는 태도 역시 문학사에 큰 전환을 가져왔죠. 조조는 궁정 중심의 부문학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민간가요 형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했으며 직접 악단을 운영하면서 시를 노래로 제작했습니다. 이는 문학의 중심을 의례적이고 귀족적인 공간에서 현실적이고 서정적인 공간으로 이동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원시의 발전과 정착에 기여한 점은 이후 중국 서정시 전통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조조의 시는 단순한 형식적 실험을 넘어 난세의 체험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문학 양식을 정립한 시도였다는 거죠. 즉, 그의 선택은 개인적 취향을 넘어 문학사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조 역시 문학가로서만 봐도 위인의 반열에 드는 인물이며 그의 유사는 아들에 의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조가 형성한 기반을 통해서 조비는 수많은 문학적 체계화에 성공합니다. 우선 그의 업적은 창작, 이론, 문단 형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성립됩니다. 먼저 창작자로서의 조비는 건한 시기에 서정적 정조를 한 단계 진화시킨 인물입니다. 건한문학은 전란 속에서 생겨난 비감과 현실인식의 문학이었고 그 중심에는 아버지 조조와 동생 조식이 있었습니다. 조조가 전쟁의 아픔과 세월의 덧없음, 생사의 문제를 노래하면서도 호방한 호걸의 기상을 드러냈다면 조식은 감정의 격렬함과 천재적 상상력으로 단일 시인으로서는 최고 수준의 감수성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럼 조비의 스타일은 어땠을까요? 조비는 이 둘보다 훨씬 더 절제되고 균형 잡힌 서정성을 보여줍니다. 그의 시는 과도한 수사나 격정 대신 담담하면서도 쓸쓸한 정조를 띱니다. 대표시 연가행의 구절들을 봅시다. 구나옴유기타방. 그대는 어찌 타지에 그리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가. 천첩경경수공방. 이 몸은 의지할 곳 없이 홀로 빈 방을 지키네. 우레사군불감망. 근심 속에서 그대 생각 잠시도 잊을 수 없다. 불강루아첨이상. 나는 몰래 흐르는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원근명 현발청상. 검은고를 당겨 청상의 가락을 연주한다. 조조처럼 대단히 쓸쓸하죠.
하지만 조조는 이 현실의 쓸쓸함을 술과 함께 풀어내겠다며 호방한 태토적 기상을 보인 것과 달리 조비는 현실의 쓸쓸함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검은고를 연주합니다. 감상은 쓸쓸하지만 감성은 정반대입니다. 조조는 태토 감성의 극한, 조비는 애견 감성의 극한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그의 시 연가행은 칠언시라는 장르를 정립한 작품으로서 불후의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조비가 보여준 이러한 경향은 후대 육조 시가의 섬세하고 내면적인 감수성으로 이어지는 한 갈래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의 문학은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감정이 흘러가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표현을 장식하기보다는 밀도를 유지합니다. 이런 문체적 성향은 그가 제시한 문이기 위주라는 명제가 실제 작품 속에서 구현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이기 위주, 바로 문장의 주인이 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작에 이어 조비가 쌓아올린 두 번째 금자탑을 증명하는 명제죠. 조비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바로 문학비평의 창시에 있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문해를 문학으로 격변시킨 존재가 바로 조비입니다. 글로써 창조해낸 예술을 글로써 창조해낸 학문의 단계로 진화시킨 존재라는 거죠. 그의 대표저서 전론의 논문편은 중국 문학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문학비평입니다. 문학의 갈래는 시와 가사로 집약되는 서점, 소설이 대표하는 서사, 희곡과 각본의 형태로 표현되는 극, 그리고 수필과 비평으로 분리되는 교술. 이렇게 네 개입니다. 서정은 마음이 이야기가 되는 순간, 서사는 시간이 이야기가 되는 순간, 극은 이야기와 이야기가 부딪히는 순간, 교술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간으로 정의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조비는 비평이라는 교술 갈래 하나를 통으로 창시한 존재인 겁니다. 중문학사 내에서는요. 그는 동시대 문인들을 실명으로 평가하며 각자의 장단점을 논했습니다. 의는 단순한 개인적 취향의 표명이 아니라 문학적 기준을 세우려는 시도였죠. 그는 문학이 하나의 방식으로만 평가될 수 없으며 장르마다 요구되는 미학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조비는 문학의 형식을 4개로 분류했습니다. 주청, 서론, 명례, 시부 이렇게 4개예요. 주청은 임금에게 올리는 글, 서론은 이론을 전개하는 글, 명례는 공덕을 기념하거나 애도하는 글, 시부는 순수한 예술적 문학입니다. 그래서 조비는 임금에게 올려야 하는 주청은 단정하고 바르고 절제된 품격을 갖춰야 한다고 했고, 이론을 전개하는 서론은 논리와 이치, 기념문이자 추도문인 명례는 사실성과 진실성을 갖춰야 한다고 했으며, 순수한 예술적 문학인 시부는 본질적인 미학 장르로서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문학의 구조주의가 도입된 최초의 순간이었죠. 조비가 문학을 정치적 교화의 부속물로 환원하지 않고 독자적 가치 영역으로 인정한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문장을 건국지 대업이자 불후지성사라고 표현하며 문학이라는 매체의 위상을 정치 이상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문학이 곧 건국지 대업, 건국의 대업이며 불후지성사, 불후의 위대한 일이라는 거죠. 이는 문학의 자율성과 영속성을 선언한 표현으로 후대 문학 자각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는 중문학사의 평가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비의 세 번째 금자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비는 공권력을 통해 문단을 제도적 차원에서 조직한 인물입니다. 그는 황제의 위치에서 문학활동을 장려하고 문인 집단을 궁정 중심으로 재편했죠. 조조에게 숙청당한 공용을 복권하고 그의 글을 긁어모아 복구한 데다 그를 건한칠자의 으뜸으로 치켜세워준 것이 대표적입니다. 건한칠자 이래로 당대의 문인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조비가 발휘하는 정치 권력의 후원이 자리하고 있던 겁니다. 이는 이후 육조 귀족 문학의 형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었죠. 문학이 더 이상 개인적 취미에 머물지 않고 중앙 권력과 결합된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기점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비의 문학적 업적은 세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정 방향의 전환과 연가행으로 대표되는 칠언시라는 장르의 정립, 그리고 언급되진 않았지만 열이전이라는 소설을 통해 전기체 소설이라는 장르까지 창시해버린 창작적 성취입니다. 둘째는 문학의 자율성과 기질 중심 이론을 제시하고 비평이라는 교술 갈래 하나를 통으로 창시해버린 이론적 성취이며, 셋째는 문단을 제도적으로 조직하여 문학을 정치적 상징 자본으로 끌어올린 문화사적 성취입니다. 그는 문학을 하나의 역사적 사업으로 인식하고 그 사업을 이론과 제도 차원에서 정비한 인물이었습니다. 문해를 문학으로 진화시킨 존재가 조비라는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칠언시의 확립, 전기체 소설의 창시에다가 비평이라는 교술 갈래 하나를 통으로 창시해버린, 무려 문학 장르 세계를 창조한 중문학의 거인이라는 점도 엄청난 클래스를 증명하죠. 진수가 조조를 평했던 초세지걸, 시대를 초월한 영웅이라는 격차는 조비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가 아닌 문의 영역에서 말이죠. 조비는 철학과 문학을 최초로 결합시킨 존재로도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철학적으로 가볍게 고찰해 본 것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조비의 사상을 하나의 철학체계로 읽기 위해서는 우선 그를 단순한 문학가로만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한 번 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저서인 전론의 논문과 자서에 드러나는 사유는 문학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핵심에는 인간 존재, 표현, 권력, 시간에 대한 일관된 관점과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비는 체계적인 형이상학을 세운 철학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텍스트를 관통하는 몇 가지 사유의 축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독특한 기질적 존재론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조비 사상의 출발점은 앞서 말했던 문이기 위주라는 명제입니다. 문장은 기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문학 창작의 원리를 설명하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 본질에 대한 판단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는 단순한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인간의 타고난 기질과 정신적 에너지, 그리고 존재의 밀도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조비는 기의 맑고 탁함이 사람마다 다르며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곧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후천적 수양이나 기술 습득으로 완전히 극복될 수 없다는 주장과 직결됩니다. 인간은 먼저 기의 배치를 가진 존재이며 문장은 그 배치가 드러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지점에서 조비에게 있어 문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표현이 됩니다. 조비에게 문장이란 외부에서 덧붙이는 장식이 아니라 내면의 기가 자연스럽게 드러난 형식입니다. 곡조와 박자가 같더라도 숨을 끌어올리는 기운이 다르면 음악이 달라지듯이 문장 역시 기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나 형이 그 재능을 아우나 자식에게 그대로 옮겨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혈통이나 교육보다 기질의 우선성을 인정하는 사고가 깔려있죠. 이러한 관점은 시간에 대한 인식과도 연결됩니다. 조비는 수명과 영화는 반드시 끝나지만 문장은 무궁하다고 말합니다. 육체와 권력은 유한하지만 글은 후세에 전해져 이름을 남깁니다. 여기서 문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존재를 시간 속에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지만 인간의 기가 응축되어 있는 문장은 역사 속에서 계속 작동합니다. 문학은 존재를 현재의 육체적 차원으로부터 분리하여 역사적 차원으로 이행시키는 매개체라는 것이 바로 조비의 철학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조비의 문학론은 일종의 불후론이며 존재의 시간화에 대한 사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권력을 쥔 황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권세보다 문장의 지속성을 강조했죠. 이는 권력이 시간 앞에서 얼마나 덧없는지를 자각한 사고이자 동시에 문학을 통해 자신을 역사 속에 남기려는 의식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논문에서 드러나는 장르 구분 역시 단순한 형식론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주청, 서론, 명례의 시부를 서로 다른 기능과 미학을 지닌 영역으로 나눴었죠. 이는 문학을 도덕적 교화 수단으로만 환원하지 않으려는 태도와 연결됩니다. 각 장르는 인간 활동의 서로 다른 측면을 반영한 겁니다. 군주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 이성적 논변, 기념과 애도, 감정과 미의 표현은 각각 다른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즉, 조비가 분류한 문학이라는 매체는 인간 존재의 다양한 작용이 언어로 분화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문학을 인간 활동의 총체적 표현체계로 이해한 최초의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론의 자서편을 살펴보면 그의 사상은 또 다른 측면을 드러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전란 속에서 활과 말을 익히고 군중 속에서 성장했으며 무예에 능했다고 반복해서 서술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는 개인적 회고처럼 보이지만 철학적으로 읽으면 자기 존재의 정당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문을 논하기 전에 무 또한 갖춘 존재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되는 무력은 단순한 군사기술이 아니라 위대한 정복군주였던 아버지 조조가 구축한 통치의 현실적 기반입니다. 문학은 그 위에 자신이 쌓아올린 정당성의 형식이죠. 기질은 권위의 근거가 되고 문장은 그 권위를 역사 속에 고정합니다. 무와 무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라는 동일한 근원에서 발현되는 두 가지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와 문이 모두 갖춰진다는 것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기질을 증명하는 셈인 거죠. 그래서 조조의 무제에서 비롯된 무의 업적과 조비의 문제에서 비롯된 문의 업적은 함께 조위, 더 나아가 후대에도 이어지는 북조와 중화 왕조들의 체계적 질서를 정립하는 정당성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며 때문에 유형의 기반을 마련한 조조의 첫 번째 건국에 비해 무형의 기반을 구축한 조비의 두 번째 건국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조의 무가 북중국 통일과 북적 평정, 서융 평정 등 유형의 업적으로 표현되었다면 조비의 무는 삼성 육부제의 원형 조직이라는 행정혁명과 부품 중정제 도입,
평화적인 선양의 정례화 등의 무형의 업적으로 표현되었죠. 따라서 위진의 개척자가 조조라면 위진의 건설자는 조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조비의 철학은 인간을 기질적 존재로 파악하고 문학을 그 기질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이해하며 그를 통해 존재를 시간 속에 남기려는 불후의 의지를 드러내는 선언의 일종인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성취를 문장과 연결하여 역사 속에 고정시키려 했던 열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의 정치적 성취는 실제로 상당히 유효하게 이어졌고 그의 손에서 중세의 중문학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문학론은 곧 존재론이며 동시에 황제로서의 자기 서사이자 지도자나 위정자 이상으로 문학가로서의 명예를 더욱 염원했던 한 대문호의 회고록인 것입니다.